안녕하세요. 밤샘 인문학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계몽주의 시대의 거장 샤를 루이드 세콩다 몽테스큐에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법의 정신. 이 책은 단순히 법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반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책에 대해 간단히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요 주제와 구성, 등장하는 핵심 사상들을 중심으로요. 물론이지요. 법의 정신은 20년에 걸쳐 쓴 책입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단지 법률을 기술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나라마다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책은 총 31권으로 나뉘며 정치학, 사회학, 역사, 인류학, 심지어 지리학까지 포괄합니다. 그 핵심은 법은 그 사회의 정신과 기후, 종교, 풍습, 경제체계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신적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이지요.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법이란 어떤 존재가 주어진 본성에 따라 행동할 때 따르는 필연적 관계다. 이 말은 곧 법이란 인간의 자연과 사회의 구조, 문화적 특성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정치 권력의 유형별 특징과 그에 적합한 법의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의 차이점은 권력의 원천과 유지 방식, 시민의 미덕, 법의 기능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체제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가 되었지요. 법이란 각 사회의 정신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단지 법률 해설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담긴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인간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법을 통해 인간을 통해 사회를 말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정치 철학이자 동시에 문화 비교론이며 인간학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던 시대는 유럽 제국이 식민지를 확장하고 왕권이 절대화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떤 권력이 정당한가? 어떤 법이 인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나의 일생을 사로잡은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권력으로부터 제약받지 않으면 타락한다. 이것이 바로 권력 분립 원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은 단지 좋은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로 보아야겠군요. 예, 자유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단순히 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설계된 법과 제도를 통해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란 누구든 법이 허락한 것 외에 다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이 문장에서 보듯 법은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의 기초입니다. 예, 몽테스큐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법의 정신이 단순한 정치 이론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철학적 탐색임을 느끼게 됩니다. 책의 구조도 매우 방대하고 다층적인데요. 혹시 간략히 책의 큰 구성을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법의 정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구성됩니다. 먼저 1권부터 4권에서는 법의 정의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5권에서 10권은 각 정치 체제에 따른 법의 유형과 그 원리를 다루고 11권과 12권은 권력 분립과 자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13권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사회제도, 여성의 지위, 노예제도, 종교, 상업, 경제, 교육, 기후와 법의 관계 등 오늘날로 말하면 인류학적 시각에서 각 사회를 비교 분석합니다. 나는 특정한 법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어떤 조건에서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대주의적 접근은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걸로 압니다. 선생님, 앞서 법의 정신은 사회 전체의 정신을 반영하는 법 체계에 대한 탐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이 바로 권력 분립론인데요. 이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지방 법정을 다녔습니다. 귀족으로서의 권력과 왕실의 영향력이 충돌하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것이지요. 그 경험이 나에게 남긴 가장 깊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왜 타락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역사를 뒤졌고 다양한 사회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었지요.
권력이 타락하는 이유는 외부의 견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폭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권력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고 제약해야만 비로소 자유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행정, 입법, 사법의 역할 분담을 넘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 분립을 단지 기능적인 조직론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정치적 자유의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정치적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태이지요. 나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란 자신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 상태다. 즉, 타인의 자유에 휘둘리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권력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이 셋은 결코 하나로 합쳐져선 안 됩니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둘을 장악하면 국가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이 권력 분립론은 미국 헌법의 틀을 만들 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요.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법의 정신을 인용하며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상이 혁명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혁명적이라는 말은 늘 위험을 수반하지요. 나는 프랑스를 생각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금서가 되었고 오히려 먼 대서양 건너의 신생 국가에서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는 제도의 선물이며 제도는 사유의 산물이다. 사유가 열리지 않으면 제도도 닫혀있게 마련이지요. 이 책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정치체제를 세 가지로 분류한 점입니다.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선생님은 단순히 체제 이름만 나눈 것이 아니라 각 체제에 요구되는 시민의 미덕이나 법의 작동 방식까지 자세히 구분하셨습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기준으로 정치체제를 나누었습니다. 공화정은 시민의 권위에서, 군주정은 법 위에 군주의 명예가 작동하는 체제에서, 전제정은 오직 공포에 의해 움직이는 권력에서 출발합니다. 각 체제에는 유지에 필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공화정은 미덕을, 군주정은 명예를, 전제정은 공포를 기반으로 작동하지요. 예를 들어 공화정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는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미덕이 사라지면 공화정은 곧 부패합니다. 군주정은 법과 계급, 그리고 명예라는 전통 위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서 명예는 질서 유지의 윤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권력자 개인의 사치로 바뀌면 체제는 흔들립니다. 전제정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미덕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공포는 영속적인 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체제는 늘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정치 체제마다 작동하는 감정이나 윤리가 다르다는 분석은 지금도 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성의 반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 사회의 가치와 두려움, 희망과 질서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법을 연구하며 인간을 연구했고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를 논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책에도 적었지만 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는 장치여야 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본격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법의 정신은 단순히 삼권 분립만을 주장한 정치 철학책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방식, 사회의 구조, 지리적 조건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사유의 지도처럼 느껴집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가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따라 형성된다. 모든 사회에는 고유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기후, 지형, 경제활동, 종교, 전통, 교육, 지배구조 등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예컨대 사막지대에 사는 부족과 해안 도시의 상인은 전혀 다른 질서로 움직입니다. 기후가 험하면 인간은 공동체 중심적이 되고 농경이 중심이면 토지 소유를 둘러싼 법이 강하게 발달하며 무역이 중심이면 계약과 신뢰가 중시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모든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법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법을 단지 규범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사회 전체와 연결된 구조로 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법을 단지 통치의 도구가 아니라 한 사회의 성격을 비추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법의 정신에는 지리와 기후에 관한 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걸 의아하게 여깁니다. 법 철학자가 왜 기온과 풍습을 논하는가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후가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활동이 느리고 추운 지방에서는 공동체 협력이 강조됩니다. 이 차이는 결국 어떤 법이 필요하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습성과 성격을 만들고 습성은 제도를 낳으며 제도는 법을 규정한다. 책 중후반으로 갈수록 내용이 더 넓어지지요. 여성의 지위, 노예제, 종교, 교육, 상업, 가족 제도까지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 전반을 바라보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가 그 자체로 법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의 위치가 낮은 사회에선 법이 그 차별을 당연시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선 법이 자유의 기준을 왜곡합니다.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법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사회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종교와 법의 분리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종교가 국가의 권력과 결합할 때 어떻게 법이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지 경계했습니다. 상업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거래는 인간을 연결시킵니다. 이익은 평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업이 발달한 사회는 법도 점점 온화하고 관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선생님이 보시는 법이란 일종의 문명 전체의 설계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삼권 분립은 이 거대한 구조물 안의 일부일 뿐이겠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삼권 분립은 내가 제시한 여러 구조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합법의 정신 전체는 어떤 법이 인간의 삶을 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가? 라는 더 넓은 질문에 대한 탐구입니다. 나는 철학자이기보다 건축가였습니다. 자유와 질서, 감정과 이성이 균형 잡힌 사회를 제도와 법이라는 구조로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법의 정신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은 20년에 걸쳐 집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오랜 침묵의 결과였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법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법이란 이름 아래 권력자는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렸고 서민들은 법을 두려워했으며 귀족은 법 위에 있었습니다. 그 불균형이 나를 질문하게 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법의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단지 프랑스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럽, 오리엔트, 식민지, 고대 로마와 그리스까지 탐구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하나의 사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법은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는 그 당시 루이 15세의 통치 아래 있었지요. 왕권은 거의 절대적이었고 종교 권력 역시 강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자유와 권력 분립을 말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법 아래에서 비로소 존엄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국가와 교회의 눈에는 위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은 출간과 동시에 프랑스에서는 금서가 되었고 로마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도 올랐습니다. 어떤 사제는 나를 악마와 계약한 자라 불렀지요. 그래서 나는 익명으로 출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알아보았고 어떤 이들은 격렬히 반발했고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이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과도 교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소, 볼테르, 디드로 같은 인물들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볼테르와는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 사상을 높게 평가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화하기도 했지요. 루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말했고 나는 인간 제도의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정과 자연을 중시했지만 나는 제도와 질서를 통해 자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은 모두 하나의 공동된 관심,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법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인류학자, 정치 이론가의 시선이 모두 녹아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방대한 사유의 결과물인데 선생님의 인생 전체를 걸고 쓴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 어떤 책보다 이 책에 나 자신을 담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학문적 자산과 경험, 여행과 대화, 법정의 기억, 사색의 밤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한때는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필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고쳤던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이란 인간의 이성을 따라 구성되되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이 문장이 내가 평생 바랐던 법의 이상이었습니다. 냉철하되 무정하지 않고 질서 있되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 이 책이 단지 법의 이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신념의 기록이라는 것이 더 절절히 느껴집니다. 나는 인간을 믿었습니다. 권력을 맡기면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법을 통해 그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정신줄은 결국 인간에 대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그 제도는 인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선생님, 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헌법학, 정치학,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 분립 구조가 있지요. 이 책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나는 책을 쓰며 위대한 영향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락한 권력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을 이성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은 미국의 건국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헌법에 삼권 분립이 명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문에서 나의 글을 직접 인용했고 토머스 제퍼슨은 법의 정신을 미국 정치의 필독서로 삼았지요.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가들, 유럽 입헌주의자들, 심지어 20세기 인권운동가들에게까지도 이 책은 자유를 설계한 이론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기고자 했던 것은 단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하나의 물음을 남기길 바랐습니다. 그대가 누리는 자유는 견제받고 있는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법의 정신은 계몽주의적 이성이 너무 지나쳐서 비서구 문화를 오해하거나 단순화했다는 지적이 있지요. 특히 당신이 식민지 사회를 기술할 때 유럽 중심적인 관점이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유럽인이었고 18세기라는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내가 동양이나 아프리카 사회를 바라본 방식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부족하거나 왜곡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대에선 보기 드물게 각 사회의 법과 제도가 그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회가 더 우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는 자기 나름의 합리성과 조건을 가진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물론 표현의 한계와 인식의 경직성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의 학자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질문 위에 질문을 더하는 일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을 남기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면 그 틀을 넘어서는 비판 역시 나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선생님은 제도보다 인간을 먼저 본 철학자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책이 앞으로 어떻게 읽히길 바라십니까? 나는 평생을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했고 교회를 조심했고 그러나 인간을 두려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법을 연구하며 인간을 이해하려 했고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를 설계하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철학자이기보다 자유의 건축가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설계하려 한 사람 말이지요. 법의 정신은 나의 유언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인간과 사회에 바치는 설계도입니다. 이 책을 읽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 번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권력 아래에 있는가? 그 권력은 나를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이 두 문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시대의 독자에게 살아있는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대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자유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직접 펼쳐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